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덕후 길동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 프로는 6.25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전쟁과 한국전쟁의 차이점은 72년 전의 한국전쟁과 현대전쟁의 차이는 시대적인 공간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대전쟁의 특징은 AI 인공지능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최첨단화된 무기체계로서 전후방이 따로 없는 비선형 과학화 전쟁으로 피해 간의 화기, 사거리, 그리고 명중률과 파괴력이 증대되고 C4I 체계의 발전으로 전장 중심이 대단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방이 동시 전투가 실시됨에 따라서 일정한 전선 형성 없이 전개되는 전쟁 양상을 현대전쟁의 특징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C4I라는 것은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이 네 가지를 C4, 그다음 플러스 I는 인텔리전스, 정보라는 말을 합성해서 C4I 체계라고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쟁의 특징은 재래전의 기본 틀 위에서 지상전투의 선개념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고 밀리고 밀리며 교전하는 쌍방 간의 세력이 구분되는 선개념의 전쟁을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역사에서 수없이 말해왔지 않습니까? 한강 방어선은 어떻다, 금강 방어선에서 어떻다,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어떻게 전투를 했다, 이런 것을 말할 때마다 지상군에 의해서 목표를 탈취하고 또는 확보하거나 또 통제함으로써 공격이든 방어든 다음 단계로 전장 이전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한국전쟁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우리도 해방이 되었지만은 참 이거 우리도 참 민족의 비극인데, 지도에 그어진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의 조정을 받은 김일성이가, 남쪽은 미국의 지원하에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한다는 목표는 같지만은 남한 내부에서도 주도권 싸움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해방 후에 김일성의 행보는 겉으로는 남한을 대표하는 김구 선생과 평화통일 또는 하나의 통일조선을 건설하자 이렇게 가식적으로 회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진행을 했지만은, 뒤로는 그 남북한 전체를 하나의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김일성이가 설정한 목표는 명확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부대들을 창설하고 탱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한 후 훈련을 끊임없이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인민들에게는 아주 심도 있게 가혹할 정도로 주입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남한의 김구 선생의 행보는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민주주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 김일성하고 협상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948년도 4월 18일에 김구 선생이 남북 연석회의를 위해서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하고 담판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 세력에게는 눈에 가시로 보이기도 했던지 몰라도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지만은 1949년도 6월 26일 날 포병 소위 안두희가 김구희 선생이 거처를 하면서 집무실로 사용했던 경교장에 가서 권총 4발을 발사해서 김구 선생을 암살했습니다. 이런 큰 상황의 변화로
남한 내부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반면 이승만 박사는 어떻겠습니까? 김구 선생이 이제 사망하고 나니까 급해졌죠. 남한만이라도 민주정부를 빨리 수립하자. 그래서 서둘러서 1948년도 7월 20일 날 재헌 국회의원들만의 간접선거입니다.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어 명실공히 북한은 김일성이가,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민주국가를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안두희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는 포병 소위였습니다. 국민들은 안두희를 즉각 총살하라고 집회를 하는 등 국민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안두희는 그 당시에 종신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서 군으로 복직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복직 후에 중위와 대위로 2계급을 특진해서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소령으로 예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다른 사례에 따르면은 대령 계급으로 예편이 됐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안두희는 전역 후에도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어요. 군부대가 가장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 군납업체를 설립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강원도 내 세금 납부 3위까지 오르기로 했던 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그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도 받았고 석방도 됐고, 석방되자마자 중위와 대위로 특진됐고 영마급 장교로 예편을 했으며 이 사람은 군납 사업으로 대단히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뒤에서 충분히 누군가는 봐줬다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앞에서도 8.15 해방 이후 남북한 내부 문제, 즉 북한은 앞에서는 평화를, 뒤로는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 건설과 훈련, 전 인민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무장시켰다면은 우리 남한은 모든 것이 다 지지부진 또는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전차 사단을 포함해가지고 보병사단들을 창설하는 등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남한은 겨우 후방 지역에 8개의 국방경비연대를 창설하여 각 도에 위치해서 후방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 군정청의 지원으로 그러니까 1945년 12월 5일날 군사영어학교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감리교 신학대학 내에서 건물을 빌려가지고 설립을 했다가 불과 2달 만에 1946년 2월 27일 날 태릉으로 군사영어학교를 다시 이전합니다. 거기서 뿌리를 못 내리고 5달 만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46년도 6월 달에 110명의 장교들을 양성해가지고 군번을 부여하고 전부 다 야전으로 배치 후에 군사영어학교는 이때 해체를 합니다. 군사영어학교 창설의 목적은 독립군과 만주군, 일본군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우선 경력 위주로 뽑아가지고 단기 속성반으로 짧은 교육을 마친 후 계급도 과거 독립군과 일본군 장교 경력을 보고 대한민국의 대위로부터 대령으로까지 다양하게 부여해서 군의 간부가 긴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1946년 1월 달부터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것으로 지휘자나 지휘관 또는 참모로 보냈으며 명칭도 군사영어학교로 부르게 된 것도 우리 군과
미 군사 지원단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해서 인적 소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영어학교가 해체되었던 것은 1경비대가 위치하고 있던 태능에서 육사 생도들을 대규모로 모집했기 때문에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광복군, 만주군,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경력만을 인정받아가지고 우리 근후 대위부터 대령까지 계급을 부여해서 임기로 보내긴 했습니다만, 이들 간에도 사상 검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군 내부에서도 여수 순천 지역과 제주도 등 경비연대 내에서 반란 사건과 폭동 사건들이 발생해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 속에서도 서로 장교 군번을 좀 상위 군번으로, 즉 1번을 받으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교 군번 1번은 일본군 대위 출신의 이영근이었고, 2번도 일본군의 소령 출신 최병덕이었고, 3번도 일본군의 유재영씨, 5번은 일본군 장교 출신 정일곤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들어보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이름이지 않겠어요? 당시에 광복군 출신을 군번 1번으로 부여해서 우리 군의 적통성을 이어가도록 하자고 많이 주장도 했는데, 거의 다 일본군 출신들이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이나 만주군 출신들은 불만이 아주 컸고, 이와 같이 군사영어학교에 최초에 입교해서 군번을 부여받는데 좀 많이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군사영어학교 출신의 110명이 아까 한국군으로 편입돼서 임관이 됐다고 했는데, 이들 중에서 보면은 68명이 장군으로 진급을 하였고, 또다시 8명이 대장으로까지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유재흥, 또 최경력 같이 중장으로 예편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총 13명이 참모총장으로까지 진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군번 1번의 이영건은 당시 일본군 대령 출신으로 다시 우리 한국군 대령으로 재편입된 이응준의 사위로서, 이응준은 초대 우리 육군 참모총장을 했고, 이형근은 구대 참모총장까지 했던 장인과 사위의 사이로서 어쩌면 이형근이 장교 군번 1번을 받은 것도 당시 대령이었던 장인의 지원도 아마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많이 했었답니다. 또한 이형근의 둘째 아들은 우리도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70년대 우리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가수 이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지금도 우리 야구장이나 이런 데서 응원가로 많이 불려지기도 하잖아요. 또다시 다른 또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은 유재흥도 나중에 우리 국방부 장관까지 했습니다마는 부자가 같이 일본 육사를 졸업 후에 우리 군으로 편입됐는데, 아들인 유재흥이 먼저 우리 군으로 편입되어서 진급을 상당히 높이 진급이 됐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우리 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계급이 아들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은 누가 보더라도 부자지간인데, 아버지는 아들한테 깍듯이 예우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유경에 대해서 조금 더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은, 우리 6.25 전쟁사에서 한국군 역사의 중심에서 여러 기록을 남긴, 별로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만은 그런 인물로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흥은 사단장, 군단장을 하면서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 육사를 나오고 일본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일본의 통역관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특이한 어떤 뭐라 그럴까 과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그 후일담은 정일곤 문제입니다. 그분은 뭐 장관, 뭐 국회의장, 국무총리도 여러 번 최장수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5년인가를 했던데 보니까 이 정일곤하고 이응준, 이형근은 세 사람 모두 참모총장까지 오른 인물이지만 전부 다 세 분이 다 그 사돈지간입니다. 그리고 최경록도 중장으로 예편했지만 참모총장까지 했던 인물인데 역시 정일군과 그 사돈지간입니다. 또 다른 한 커플은 잘 아시는 백선엽 대장과 친동생 백인엽 중장입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친형제지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일본 육사를 졸업 후에 한국군으로 편입이 되어 승승장구하면서 초창기에 우리 군의 요직을 두루 섭렵했던 사돈 패밀리, 형제간 패밀리, 부자지간 패밀리로 보이지 않은 군부의 강력한 고리로 작용을 했고 이들은 대부분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장군으로 진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 같은 이는 우리 지금 현재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은 33살 되면은 중이나 대위밖에 안 되는데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33살에 대장으로 진급하기도 한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군은 창설과 동시에 위에는 고급 지휘관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도 그 벼락 진급을 시킨 요인도 되겠지만은 지휘력 또는 부대 관리나 전쟁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6.25 전쟁 직전 남북한 군사력의 비교는 현격한 차이가 나요. 북한 김일성이는 8.15 해방 이후 바로바로 시작이 된 군 건설입니다. 사단급 북한군을 많이 창설을 해가지고 남침 훈련까지 시켰고 군인들이나 인민들에게는 공산주의 사상을 아주 뿌리 깊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그걸 했는지 역사에 여기저기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남한은 겨우 8개의 국방경비연대를 창설해가지고 그것도 전방도 아니고 후방적에 각 도에서 다 뭐 행정 뭐 경계 지원이라든지 후방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1942 47년도 12월부터 거의 48년도가 되겠죠. 49년 6월 20일 사이 기간상으로는 1년 2개월밖에 안 됩니다. 무려 9개 사단을 서둘러서 창설해요. 전투 장비, 물자는 뒷전이고 우선 인원만이라도 마구 모아가지고 창설을 해요. 예를 든다면 1947년도 12월 1일에 3개 사단, 48년 4월 29일에 3개 사단, 49년 6월 20일 2개 사단, 6.25 직전인 50년도에 9사단까지 창설합니다. 그래서 보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남한은 병력 10만 3천여 명, 장비는 겨우 장갑차 27대 뿐이고 전차나 포병부대는 전무했고 항공기는 연락기만 18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을 보니까 병력이 무려 21만여 명, 전차가 242대, 장갑차가 54대, 장거리포가 552문, 정찰기, 전투기, 기타 항공기까지 항공기만 무려 300개들을 보유하며 단순 병력 비교를 해도 우리 남한의 2배가 됩니다. 북한군은 지상군이 20만 명이 넘고
우리는 10만 3천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군사력 건설을 열심히 했던 북한에 비교해서 어? 기동 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는 그게 한 대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 건설에 상당히 느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선에서 남북한군의 대치 상황은 우리 군은 소총과 또는 전술 사거리 겨우 2km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보병부대용 그 81mm 박격포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순전히 다른 전투무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부대 배치도 보면은 개성 지역에 1사단, 의정부 지역에 7사단, 춘천 지역에 6사단, 강릉 지역에 동해안에 8사단 이렇게 4개 사단 뿐이었어요. 근데 북한군은 아예 남침을 작심하고 배치한 것 같아요. 1사단, 2사단, 3사단, 4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과 포천 지역의 기갑여단, 옹진반도의 또 다른 일개 여단 등 이런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배치되어 중무장을 시켰기 때문에 7개 사단과 기갑여단 등이 우리 군하고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것을. 6.25 전쟁 발발 직전 전력 비교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 1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지금까지 8.15 해방부터 6.25 전쟁 발발 직전까지 남북한의 상황과 우리 군의 태동기와 군사력 건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2탄에서는 6.25 전쟁 발발 하루 전날 우리 군의 최고 수뇌부의 만찬과 댄스 파티로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해왔는데도 당일날까지도 우리 군의 지휘부가 휘청거렸던 상황과 맥없이 무너져갔던 전방부대들의 비참한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길동이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길동이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